푸른밤 종현입니다. 세상엔 참 좋은 시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 폐부를 찌르듯 공감 가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까요? 벌써? 하상욱 단편 시집 월요일 중에서. 지금 살짝 웃으신 분들이라면 괜찮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다음에 들려드릴 시도 웃음이 날지 아니면 화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 하상욱 단편 시집 야근 중에서. 내일도 여전히 바쁘고 힘은 들겠지만 차라리 마음보다 몸이 힘든 게 더 낫다고 하잖아요. 남들도 다 그러려니 이게 내 업보려니 하면서 월요일 혹시나 있을 야근까지 수고하세요. 11월 1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Guess it's true, I'm not good at a one night stand. 11월 16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였습니다. 백송이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샘 스미스 노래는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이 Stay With Me. 제가 프리스타일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이 가수가 23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매번 소개할 때마다 나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악에서 묻어나오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이 사람의 뭐 연륜 이런 게 느껴진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목소리에서. 근데 한 적어도 한 40? 35 이상의 뭔가 깊은 감정을 내는 그런 목소리인데 어린 뮤지션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하상욱 시인의 시를 몇 개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려고 했는데요. 벌써 월요일? 그래요, 이제 눈 뜨면 월요일이에요. 우리 잠들고 눈 뜨면. 그래요, 일주일이 뭐 이렇게 빨리 흘러 지나가는지, 바쁘니까, 우리가 바쁘니까 더욱더 시간이 빨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위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몸이 힘들면 왠지 마음은 편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에 또 현대인들이 더 많이 겪는 뭐랄까 심적 부담감, 그런 걸 표현하는 건 아닐까 싶네요, 이 이야기. 그래요, 우리 몸은 불편해도 마음이 편한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건강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생각하시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입니다. 다양한 분야 전문 기자님이시죠, 신기주 기자님 함께 재밌는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고요, 90s but goodies에서 90년대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도서, KT뮤직, 쌍용자동차, 서울사이버대학교, 르노삼성자동차, 모두투어 네트워크,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모든 영화는 관객이 보고 있는 이미지를 확장하는 그 세계의 논리, 그리고 촉감이 있었어야 한다고 외친 한 천재 감독이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내는 듯 하지만 감독의 상상력을 가득 채워놓은 영화들 살펴볼게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음악 전문까지 노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진짜 부끄럽다. 아,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음악. 아유. 근데 정신 빠졌는지. 네. 자, 어찌 지내셨습니까, 일주일간? 일주일간요 고생했어요. 네, 제가 이사회 부조리를 온몸으로 튀어나와 이런. 살고 있습니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살짝 들었지만 네. 사고 나셨다고요? 교통사고 났는데요. 네. 제가 피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생겼어요. 지금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다면 정말 끝까지 도와드릴 텐데. 네, 뭐 사실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네. 좋은 결론이 나서 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나라로. 억울한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어떤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렇죠. 천재 감독이라고 불려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당대 2010년대 최고의 감독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논란거리가 많아요. 네. 네, 이 감독 사실 이미 한국에서도 네. 매니아층이 엄청나게 형성됐을 정도로 그렇죠. 참 대단한 네. 감독이죠. 그러니까 이게요, 놀란 감독은요, 영화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요. 전혀 무결점한 형태의 완벽한 세계를 구축해냄으로 해서 네. 관객들이 그 세계 극장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죠. 영화관에서. 그게 이번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흥행을 하고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 영화뿐만 아니고 이전의 영화들, 뭐 인셉션이나 네. 메멘토나 또는 뭐 다크나이트 시리즈 같은 것들도 완벽한 세계관을 구축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한 영화 감독이 아니고 철학자의 반열에 올라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메멘토도 상당히 큰 반전이 있고 인상 깊은 영화이고, 네. 배트맨이랑 인셉션은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렇죠. 며칠 네. 전에도 TV에서 하더라고요. 정말 인셉션. 얄팍해라. 인셉션 뭐 나오길래 또 봤습니다. 뭐 맞아요. 네. 그게 무시무시하죠. 또 다시 보게 되잖아요. 너무너무 재밌고, 맞아요. 또 네. 계속해서 볼 때마다 새로운 장면들이 눈에 띄는 그런 영화들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또 감독의 매력인 것 같고요. 자, 인터스텔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나요? 역시 시의적절하면서 시류에 편승하는 인터스텔라 얘기해보죠. 네. 자, 이 영화는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그 영화 좀 본다, 입 좀 달렸다 한마디씩 합니다. 저도 입이 달렸고 네네. 뭐 영화도 좀 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 하려고 나온 거죠. 이 부끄러워라. 많이 해주십시오. 이 영화 아직 저는 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참 재밌다. 지금 뭐 아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네. 11월 달 뭐 예매가 거의 다 끝날 정도로 그 정도로 난리다. 저는 이런 4DX로 봤는데요. 네. 네, 역시 그것도 볼만하더라고요. 네, 아이맥스로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네. 자, 이 영화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안 보신 분들이 아직 있으실 테니까요. 네. 네, 뭐 제가 보면 예비 관객들입니다. 대부분 네. 보실 건데, 네네. 그러니까 정말 지구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자연재해와 네. 황사와 이런 것들 때문에 식량난에 처해 있고요. 네. 뭐 정부, 뭐 국가, 뭐 또는 뭐 군대 이런 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회 시스템이 거의 붕괴된 상태로 나옵니다. 네. 하지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그게 마치 무슨 뭐 둠스데이의 이런 아포칼립스처럼 어둡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설정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의 근 미래가 이렇게 어두울 것이다라는 상상에서 출발하고 이거는 무섭게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전 세계의 어떤 시스템이 쉽게 붕괴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구를 버리고 외국이래요. 우주에 나가보자. 아니, 네. 외국은 너무 가까이 나가는 거. 우주에 나가보자라는 일단의 과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먼 우주 어딘가로 나가서 새로운 이제
태양계를 탐험하고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보자라는 계획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항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태양계로 넘어가는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쿠퍼라는 인물입니다. 이 쿠퍼는요 원래는 그 우주 비행사였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주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농사나 지어서 어떻게든 식량을 하나라도 더 재배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이제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로 나가게 되는 이제 우주 비행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네. 거기에 이제 또 우주 과학자인 아멜리아라는 인물이 있고요. 여기서 네. 브랜든이라고 불리죠. 네. 앤 해서웨이가 연기한 인물인데 그런 인물도 있고 또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매튜 맥커이가 연기한 주인공 쿠퍼의 딸이죠. 네. 머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이 영화에서 몹시 중요해요. 네. 아버지와 딸, 네. 가족적인 뭐 유대감 이런 것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나요, 영화에서? 아주 많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14년에 개봉했지만 사실은 10수년도 더 된 프로젝트예요. 원래 시작은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조디 포스터가 연기한 그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주와의 조우를 표현한 것이었는데, 근데 그 컨택트가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쓴 책의 코스모스에서 기원을 한 영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과학 전문가도 될 것 같은데. 전문 하나 추가하죠, 뭐. 그냥 전문적 전문.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상대성 이론이니 뭐 무슨 웜홀이니 네. 블랙홀이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주 현상을 통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세계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네. 게 상대성 이론이래요. 아인슈타인이라는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라는데. 그렇죠. E는 MC2랍니다.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무슨 뭐 머리 좋아지는 기계 뜻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주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고요. 그 이론을 갖고 컨택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건 영화라는 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네. 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면서 우리가 단지 이 땅 안에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주를 바라보며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컨택트가 그런 영화였어요. 10수년 네. 전에. 그리고 영화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영화를 만들고 나서 맞다. 이런 영화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했던 기획이 인터스텔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0수년도 더 된 크리스토퍼 놀란이 메멘토도 만들기 전에 이미 뭐 큰 틀은 어느 정도 잡혀 있었던 거죠. 잡혀 있었다. 이 영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가장 사실적인 영화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에 표현되어 있는 과학적인 뭐 사실 같은 것들이 많이 표현이 된 영화라고 제가 하던데요. 수백 편의 논문을 읽어본 결과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저도 그렇게 주워 들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컨택트 말씀드린 건요. 컨택트에서도요. 네. 결국은 우주를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의 이 세상과 조우하지만 네. 결국 거기서 그 조디 포스터가 만나는 사람은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예요. 그 딸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것도. 인터스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떠나요. 네. 하지만 어떻게든 딸한테 돌아오고 싶어요. 지구에 있는 네. 머피라는 그 딸한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설명하면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는 얘기들을 동양 철학에서 많이 하죠. 근데 그렇죠.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근본적 힘은 여기서 이제 앤 해서웨이 같은 이가 연기한 브랜든이라는 인물이 얘기하는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사랑을 가장 본질적으로 느끼는 건 바로 부녀지간의 사랑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혈연. 맞아요. 거기서 있는 사랑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존재 증명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아무리 수억 광년이 떨어져 있어도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곧 우주라는 뜻인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큰 맥락이 또 존재하는군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더 킬러스의 스페이스맨 듣고 오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인터스텔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제목부터 상당히 뭐랄까 깊이가 있는 영화일 것 같고 그렇죠. 어려울 것 네. 같다라는 느낌이 와요. 거창하죠? 네. 자, 이 영화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어요. 네. 이 영화에 보면 앤 해서웨이가 연기하는 그 브랜든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네. 근데 앤 해서웨이가요 정말 예뻐요. 음. 제가 보면 정말 이건 나도 정말 이 여자는 정말 사랑하고 싶다. 네네. 전 이 앤 해서웨이 이미 사랑하는 것 같아. 캐트우먼. 그렇죠. 캐트우먼 때부터 다크나이트 때부터 앤 해서웨이 너무 예뻐요. 네. 이 영화 안에서도 그 짧은 쇼커트 머리로 나오는데 네. 야 진짜 예쁘더라. 그런데요. 네. 그러면 앤 해서웨이하고 저하고는 좀 태평양을 넘어 신분의 차이와 언어의 차이와 피부의 차이가 있죠. 네. 하지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함으로 해서 태평양과 이 모든 격차가 줄어들죠. 사라져요. 난 이 여자를 사랑함으로 해서 그 여자하고 나는 옆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 네네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 영화 안에서 계속 나오는 게요. 그 시간과 중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네.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잖아요. 네. 우리는 시간을 조절할 수 없고 하지만 중력은 네.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그 중력이요. 인간한테는 중력이 뭘까요? 사람 사이가 끌리는 느낌. 사랑이죠. 그렇군요. 인간 사이의 중력이라는 건 그렇죠. 서로를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중력은 끊임없이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 메타포 중에 하나는 사람 사이의 끌림은 그거는 사랑인 거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손주 붙잡고 싶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말하자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앤 해서웨이의 사랑이에요. 결론은. 그러므로 해서 저는 다중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앤 해서웨이와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뭐 영화는 다른 이야기지만 앤 해서웨이가 그렇게 안티가 많은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아 정말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다들 사랑하는 걸 텐데. 그죠? 애증인 거죠. 애증의 관계. 근데 이 영화에서 봐도요. 네. 그 보면 주인공인 쿠퍼가 네. 그 딸이 머피한테 너무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웜홀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인터스텔라의 세계로 들어가 네.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서로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둘은 차원을 통과해서라도 같이 마음은 연결돼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게 사실 무시무시한 그 이야기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간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그러니까 중력과 시간을 넘는 건 사랑이라는 메시지 계속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네. 웜홀. 네. 웜홀도 이 영화 내에서 되게 큰 이야기로 나오겠네요. 네, 그 웜홀과 블랙홀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 블랙홀은 뭐든 빨아들이는 곳이다. 그렇죠. 근데 영화를 보면요, 블랙홀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는요, 모든 시각적 그림이 상상이 아니에요. 물리학에서 나온 이론 그대로 그걸 비주얼화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모습은 어떨 것이냐면 동그란 구의 형태인데 주변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네. 왜냐? 이게 그 빛과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면서 엄청난 속도의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빛이 난다. 제가 수백 편의 논문 중에서 한 줄 읽어본 겁니다. 그렇군요. 한 줄 읽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뭐랄까 현실감 어떻게 네. 보면 논문이나 이런 것들 가설들이 증명된 거죠. 그렇죠. 화면으로. 근데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무도 블랙홀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홀을 네모나다고 그리든 뭐 동그랗다고 그리든 누가 알겠어요. 그냥 맞아요. 내가 그냥 동그랗다고 했으면 된 거지. 그런데 이 크리스토프 놀란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정말로 물리학 이론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알 수 있는 만큼의 세상의 끝까지 가본 거예요. 우리 사고의 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우리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물리학자들이 상상을 하면서 구현해낸 어떤 이론을 근거해서 그 우리 상상과 우리 사고의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랙홀은 이런 모양이라고 우리는 이제까지 밝혀낸 거죠. 네. 그리고 웜홀은 어떤 형태일 것이다. 웜홀을 보면 웜홀은 구멍이 아니고 동그란 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네. 그 역시도 아주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제까지 나온 이론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은 거죠. 형상화했던 것도 상당히 뭐랄까 물리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 우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 네. 것 같고요. 자, 이런 섬세한 부분 때문에 크리스토퍼 놀란은
갓 논란이라고 신 갓을 앞에 붙여서 갓 논란이라고까지 맞아요. 불리는데요. 네. 저 이번 영화에서는 동생의 역할도 좀 컸다고 하던데요. 사실 동생의 역할이 더 커요. 네. 놀란 감독은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어찌 보면 마지막에 그래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어요. 한정미 씨구나. 네. 이름이 뭐 크리스토퍼 놀란이니까 뭐 네, 동생 조나단 놀란이라는 인물이 이 영화의 제작과 그 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 조나단 놀란 감독은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러니까 꼭 얘기하면 이 영화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네. 그 칼텍이라고 하죠. 그 유명한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네. 4년 동안 상대성 이론을 공부했대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정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 그만큼 또 공부까지 네. 물리학적인 공부 나는 다 전문 알고 있는데 공부까지. 이는 MC2 아니야? 이는 MC2. 네. 그걸 뭐 형상화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림으로 영상으로 표현해주고 싶었나 봐요. 어떻게 4년 동안 공부할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적으로 대단하죠. 그런데 네. 이 영화에서 아주 재미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 조나단 놀란과 네. 크리스토퍼 놀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2000년대 넘어서 등장한 헐리우드의 영화 이제 신진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들의 세계는 또 다른 세계죠. 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시작은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원래 제작자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연출과 제작을 맡으려고 했던 감독은 애시당초엔 스티븐 스필버그였어요.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컨택트로 이어져서, 그리고 이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와 네. 그리고 그가 쓴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조나단 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세계가 있죠. 네. 두 세계가 2010년도에 만난 거예요. 하나의 세계로 뭉쳐져서 네. 서로의 상상력이 결합되고 이제 바뀌어가면서 인터스텔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의 내용 자체가요, 두 개의 세계가 결합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 만들어진 제작 과정과 정확하게 포개진다는 거죠. 제작 과정마저도 이 영화 내에서 좀 비춰지는 구도가 그렇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 영화 상당히 많은 영화들과 비교가 또 되고 있어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와 가장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맞아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 영화죠. 네. 그러니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왜 이렇게 위대한 영화라고 평가받냐면요. 네. 그 당시 90년대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주의 모습을 영화로 구현했어요. 그러니까 관객들, 수없이 많은 관객들한테 나사라는 기관이 아무리 크지만 그 나사라는 기관이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영상과 상상력이라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관객들한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주 탐험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영화는 수없이 많은 대중들한테 상상력을 불어넣는 거죠. 네. 우리는 단지 지구라는 행성 위에 살고 있는 존재들 뿐이고 지구 위에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존재하며 그 존재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영화가 끊임없이 환기시켜주는데요. 네. 인터스텔라가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영화에서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중요한 대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쿠퍼가 하는 대사인데요. 네. 우리는 그 한때는 우주를 바라보며 꿈을 꿨는데 지금은 지구와 땅을 바라보며 살궁리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적 존재인데 그 존재 자체를 잊고 끊임없이 이 안에서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살다 보니 네. 정말 근본적 문제를 잊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정말 대단한 거는 전 세계 어떤 영화 산업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상상력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혀주는 영화는 없어요. 그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그랬고요. 네. 또 리들리 스콧 감독이 그랬죠. 최근에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네. 인터스텔라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상상력으로 우주와 미래를 상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주는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 대부분은 다 영화에서 본 거죠. 그렇죠. 인터스텔라를 보고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모습을 우주는 이렇게 생겼구나, 또 웜홀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안에 우주가 들어온 거죠. 우리 머릿속으로 그렇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림으로, 영상으로 표현이 되면서 더욱더 이해가 쉬워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자, 이 줄거리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지구의 운명을 걱정하는, 그리고 가족을 걱정하는 쿠퍼라는 우주 여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우주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면 흔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버지와 딸 얘기고 네. 그거는 뭐 컨택트에서도 한번 얘기했었고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인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그게 결국 그 본질을 그 장대한 우주의적 스케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 철학적 문제를 접근한다는 게 이 영화의 위대한 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는요. 킵손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등장해요. 네.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요. 킵손. 외모는요. 락스타예요. 네. 천체 물리학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세계적인 천체 물리학자일 뿐더러 심지어 예전에 그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의 자문도 했었어요. 칼 세이건의 친구고.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자신의 연구에만 몰두하지 않고 영화에 자문을 해주며 블랙홀은 어떻게 생겼느니 크리스토프 놀란이 어떻게 이걸 들었겠어요, 사실은. 네. 조나단 놀란이나 상대성 이론을 공부했다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영화 제작자들과 감독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대중화시키는 이유는 천체 물리학자 역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어떤 난제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 지구적이고 인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거죠. 락스타이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그럴 수도 락스타의 있겠네요. 외모로 물리학을 하고 있는 이상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져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킵손. 네, 이라는 킵손입니다. 물리학자.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로비 윌리엄스의 Advertising Space 듣고 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스텔라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말 궁금증이 더 많이 생기네요. 꼭 보러 가야겠어요. 네. 자,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게요. 인터스텔라를 보면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는데 네. 동양 철학은 이런 얘기하죠.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인셉션이 그 얘기입니다. 인셉션 네. 얘기를 하죠. 짧게, 굵게. 인셉션 이 영화는 네. 뭐 사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고 영화 나온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그렇죠. 이 영화를 내가 인터넷상에서도. 이해했다는 거를 이해받기 위해서 애를 썼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가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놀란 감독이 인셉션을 만들기 위해서 다크나이트를 만들었다. 뭐 맞아요. 이런 이야기. 다크라이트는 그냥 반찬인 거죠. 참나.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캐릭터에 대한 분석, 인셉션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의 분석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놀란 감독의 특징은 네. 영화 안에서 완벽한 세계관을 구축해낸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인셉션에서 완벽하게 이제 구현되는 거죠. 음. 다크나이트는 영화 3편을 통해서 구축해냈어야 된다면 네네. 인셉션은 단 한 편만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몰입시킵니다. 네. 근데 이게 인터스텔라하고 참 대꾸를 이루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인터스텔라의 본질은 컨택트라는 영화하고 대꾸를 이루는 것인데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의 인셉션과 대꾸를 이루죠. 인터스텔라는 우리 사고의 끄트머리까지 가요. 네. 그런데 인셉션은 우리 사고와 두뇌 속에 안으로 수렴되면서 그 본질, 그러니까 안쪽의 끄트머리로 갑니다. 바깥의 끝이냐, 네. 안의 끝이냐라는 것도 굉장한 대꾸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인셉션은 머릿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우리 사고에 깊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을까를 네. 탐구하죠. 꿈속에 힘들다. 3번 들어가나요? 영화 내에서. 막 정말 꿈을 꾸죠. 네. 그 꿈속으로 들어가는 영화잖아요. 네. 사람들이 뭐 자각몽을 꿈꾸기도 하고요. 자각몽이라는 게 뭐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꿈을 꾸는 것. 네. 그러면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 상상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셉션이 딱 그 얘기잖아요. 일단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 싶지만 있을 거를 고려해서 영화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요. 네. 꿈꾸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코브라는 인물인데 네. 이 인물은 꿈속에서 상대방의 이 무의식을 조작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인물한테는 어떤 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 끝까지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코브라는 인물은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규합해서 어떤 거대 다국적 기업의 후계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꿈을 조작해서 이제 그 자국적 기업을 분할하고 망가뜨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영화 쫓아가다 보면 어떤 게 꿈이고 어떤 게 현실인지 헷갈리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코브라는 인물도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죠. 뭐냐,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현실일까 아니면 꿈일까 헷갈리죠. 꿈을 계속해서 들어가고 네. 계속해서 또 빠져나오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영화 내에서는 그런 의문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인터스텔라하고 다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인터스텔라에서의 기본은 우리의 인지 구조가 어떤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요. 그렇죠. 그래서 웜홀에 들어가서 다른 차원에 들어가면 다른 차원의 블랙홀 같은 세계와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 같은 것들조차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인셉션은 거기에 결정적인 의문을 던져요. 만약에 그거 자체가 다 조작된 단순한 전기 신호일 뿐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웜홀에 들어갔다고 믿지만 웜홀에 들어간 게 아니고 단지 4DX로 영화 인터스텔라 본 게 아닐까? 네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정반대의 세계관과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인터스텔라는 우리의 인식 구조가 태양계 넘어 저 우주 끝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거고 인셉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말 알고 있는 것일까?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영화 스케일 상당히 크잖아요. 엄청나죠. 네. 또 특히 CG라고 생각되는 막 갑자기 벽에서 벽을 타는 네. 바닥에서 벽으로 걸어가는 이런 영상들, 이 모든 장면 실제 촬영 장면이라고 하던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요, 영화 찍을 때 웬만하면 그 세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그 세트 안에서 촬영을 해요. 그게 참 재밌는 게요. CG라고 해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인지 감각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느낍니다. 네. 그래서 가짜라는 걸 느껴요. 나도 모르게. 알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느껴요. 네. 그러니까 놀란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감독이고 그래서 모든 걸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작자가 미쳐나겠죠. 제작비가 네. 어떡합니까 그게. 어떡합니까 이거.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Non Je Regrette Rien, 인셉션 OST입니다. Non, rien de rien.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인셉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인셉션 정말 할 얘기가 많은 영화지만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건 역시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명장면이죠. 그 토템 팽이가 끝까지 도는지 멈추는지 참 보여주지 않고 중간에 네. 끝나버립니다. 사실은요. 그거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진다는 건 이 영화를 반쪽만 본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단계쯤 되면 이제 현실이냐 꿈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것 또는 우리가 꿈이라고 느끼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네. 그거는 그 안에 이건 인터스텔라하고 이어진 얘기이기도 한데 네네. 그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현실은 꿈보다 못한 현실이죠. 그렇죠. 꿈속에서의 우리가 제가 앤 해서웨이와 같이 데이트하는 꿈을 꾼다. 이건 정말 현실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NSOA면은 뭐 난 이 현실은 싫어. 난 꿈을 평생 꾸고 싶어. 살 거야. 그 꿈이 나한테 현실인 거죠. 영화 내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은 현실로 가기 위해 꿈을 꾼다. 그렇지. 네네. 맞아요. 멋진 대사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인터스텔라에서 얘기하는 주제하고 일맥상통해요. 인터스텔라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먼 우주로 나가도 우리로서 존재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중력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이고 네네. 이 안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수없이 많은 꿈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가 어떤 꿈을 혹은 어떤 현실이라고 믿느냐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죠. 놀란 감독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인셉션의 마지막에서도 네. 팽이가 돌지만 그 팽이가 있는 현실에서 주인공인 코브는 아이들과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코브가 믿고 싶은 현실인 것이고 음. 코브한테는 그게 현실인 거예요. 네네. 더 이상 우리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팽이가 멈췄는지 계속 돌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야기인 네. 거겠죠. 하지만 얼마 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인셉션 우와. 진짜 결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2편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이 감독은 이 두 영화 극과 극의 영화에서 크게 표현하고 싶었던 건 정확히 뭐였을까요? 저는 논란이요. 베토벤 같아요. 영화의 문법 장르의 베토벤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베토벤이 그 음악사에서 만들어낸 거는 고전 음악의 어떤 모든 형식과 장르를 정리해서 완성하거든요. 네. 놀란 감독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영화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수없이 많은 표현 방식 또는 뭐 컴퓨터 그래픽이 됐든 특수효과가 됐든 네네. 또는 시나리오의 정교함이 됐든 철학적 깊이가 됐든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합창교환 것 같은 형태의 네네. 완벽한 오케스트레이션화된 영화를 찍고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소재들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우주든 우리의 머릿속이든 아니면 뭐 치매기가 있는 어떤 남자든 메멘토 얘기입니다. 뭐든 아니면 검은 망토 입고 다니는 이상한 아저씨든 네. 다크나이트 뭐 그런 무엇이 됐든 마찬가지인 거죠. 참 많은 것을 표현하고 더 앞으로도 잘 만들어줘서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참 계속 논란거리를 주셨으면 좋겠는 걸로. 네. 자, 오늘 영화 2편 이야기 다 나눠봤고요. 이제 슬슬 기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5차원으로 갑니다. 앤 해서웨이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기지 기자님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가시고요. 자,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노래는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듣겠습니다. 너에게 전화를 하려다 소화기를 놓았네 잠시 잊고 있었나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이별 장면에서 난 오늘은 여러분의 문자로 시작해볼까요? 1184님, 쫑디 그거 알고 있어요? 90s but goodies에 나오는 배경음악 이별 공식 사실 2000년대 노래라는 거 찾아보니까 2008년 노래네요. 이럴 때 PD님 메일 주소가 필요한 거죠? 자, 짜라투스 레드 골뱅이 한메일입니다. 비록 삐지는 2000년대 노래지만 90년대 사랑받은 노래들로 힐링시켜드리겠습니다. 90s but goodies.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런 방법 주사뿐만이라고 생각해 사랑을 하고 또 멀어지는 그런 느낌까지 들에 박혀있는 거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 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자, 그래요. 뭐 원곡은 90년대 노래니까 리믹스 버전이야 이런 거는 틀어드리면 색다르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오은경님, 저는 겨울만 되면 터보의 회상만큼이나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바로 핑클의 화이트. 제가 스키를 좋아해서 겨울엔 스키장에서 알바까지 했었는데요. 그때 스키장에 울려 퍼지던 노래 중에 하나였어요. 저기 하얀 눈이 내려 하는 옥주현 씨의 후렴 흥얼흥얼거리며 간 야간 스키 타던 기억나네요 하셨습니다. 스키장 저도 작년에 난생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뭐 저는 눈썰매장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가봤던 거 이후로는 그렇게 눈이 많이 쌓이는 걸 처음 봤거든요, 가까이서. 와, 근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와, 그리고 그러니까 스키장에서 저는 스노우보드를 처음 배웠는데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작년에 두 번 가봤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스키장 2번 가봤네요. 행사 무대로는 몇 번 가봤는데 이번 연도도 가봐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다치지 마시고요. 스키장 가셔가지고 여러분. 자, 정현정님, 오늘 집에서 노래 틀어놓고 청소를 싹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듣고 익숙한 90년대 가수분들 곡이었어요. 그래서 들썩들썩 즐겁게 따라 불렀네요. 그 중에서 한 곡 신청해도 될까요? SES가 부른 너를 사랑해입니다. 이야, 핑클 신청곡에 이어 SES의 신청곡이 왔네요. 이때 엄청났죠? 이 두 걸그룹, 팬덤도 정말 컸던 두 걸그룹의 두 팀 다 대중성마저 정말 최고였던 팀이었으니까 양대 산맥이었는데 핑클에서 저는 핑클의 성유리 씨, SES에선 유진 씨 이렇게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모든 멤버를 다 좋아하긴 했었지만. 자, 노래 들어볼까요? 오은경님이 신청하신 핑클의 화이트, 그리고 정현정님이 신청하신 SES의 너를 사랑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너를 생각할수록 나는 행복해. 핑클의 화이트, SES의 너를 사랑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와, 진짜 상큼하다. 두 곡 다 진짜 상큼하네요. 자,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버 굿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8528님, 영어로 부르면 다 미국 가수인 줄 알았던 저는 이 노래도 당연히 미국 가수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덴마크 사람. 심지어 밴드 이름도 마이클 런스 투 락. 마이클하면 다 미국 애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해요. That's why. 사실 전 나라 이름, 사람들 이름 어떻게 짓는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몰라서 마이클 들어가면 저도 미국 사람 같아요. 마이클이 미카엘의 영어식 발음이죠? 이렇게 바뀌면서 마이클이라는 이름이면 되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이클 조던, 마이클 잭슨. 심지어 양대 산맥이야. 김상현님,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기타나 하모니카 연주를 자주 하셨어요. 그때 많이 들었던 곡 중에 하나 신청합니다.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 영화에도 나오죠? 영화에서 저는 접하고서 와, 진짜 너무너무 슬프다. 그 노래죠. 나의 사랑 내 곁에 있어줘. 이 노래 가사가 너무너무 좀 가슴을 여미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하주원 씨가 영화에서 또 직접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와, 너무너무 슬펐어요. 5962님, 요새 메소드 연기로 흥하고 있는 장수원 씨가 속해 있었던 그룹이죠. 제키의 연정 신청해요. 90년대에는 뽕짝빌,
나는 음악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노래도 그렇답니다 하셨습니다. 메소드 연기로 흥하고 계신 장수원 씨. 장수원 씨가 예전에 그 무슨 뭐라고 해야 되죠? 드라마? 시트콤? 뭐 사랑과 전쟁이라는 한 편 나오셨나요? 그냥 한 시즌 잠깐 나오셨었는데 그때 참 많은 이슈를 불러 모으셨죠. 요즘에도 또 그 컨셉으로 방송도 나오시고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봤었는데 뭐 예능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연기를 꾸준히 할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장수원 씨는 본인도 아시는 것 같고 뭐 재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재밌는 컨셉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흥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키도 좋아했었는데 와 제키, H.O.T, 핑클, S.E.S 이름만 들어도 정말 추억이네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8528님이 신청하신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 먼저 듣고요. 이어서 5962님이 신청하신 잭스키스의 연정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Baby, won't you tell me why there is sadness in your eyes? I don't wanna say. 마이클 런스트락의 That's Why 그리고 잭스키스의 연정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야, 90s 버트 구디즈는 정말 와 추억 속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이네요. 이어가겠습니다. 5484님 90년대 걸그룹에 늘 SES와 핑클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체리나 씨의 열혈 팬이었던 저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디바의 왜 불러 그래 같은 노래도 사랑 많이 받았어요. 푸른밤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한 조이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야 디바도 있었죠. 디바 디바도 참 명곡들 많이 있고 뭐랄까 센 누나들 캐릭터 디바 멋있었어요. 0509님 제가 어디서 이 노래를 듣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플을 돌려서 찾아보니까 키스 스웨트의 Make You Sweat 라는 노래였어요. 가수도 노래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는데 저는 이 노래가 왜 그렇게 친숙했을까요? 푸른밤에서 한 번 더 들려주시면 기억날지도 모르니까 꼭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요즘엔 진짜 그 어플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참 살기 편한 것 같아요. 그 사실 노래 제목과 가수 기억 안 나면 거의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편이고요. 저는 심지어 막 글을 올린 적도 있어요. 막 그 초록창에 이 노래 뭐죠? 하면서 잘 찾아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올려서 이 노래 대체 뭐죠? 시작할 때는 어떻게 나오고요. 기억나는 후렴구는 이런 거고요. 막 이렇게 그때 또 찾기도 했었는데 와, 뭐 요즘에는 어플로 이렇게 틀어서 딱 찾고 있으면 그거 주파수로 찾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파 모양을 이렇게 캐치해서 비슷한 모양의 음파인 곡들을 이렇게 추려내갖고 또 알려주는 거라고 하던데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편리하네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5484님이 신청하신 디바의 조이 그리고 0509님이 신청하신 키스 스웨트의 Make You Sweat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It's 1998. My crew DRV is coming at y'all.
디바의 조이 그리고 키스 스웨트의 Make You Sweat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6674님 무한도전에 오랜만에 김연정 씨가 나온 걸 봤는데요. 옛날 모습 그대로 추억의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학창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롱다리 김연정 씨의 혼자 한 사랑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나오셔가지고 뭐 부르셨죠? 다 돌려놔 이거 부르셨나? 되게 멋있었어요. 그녀와의 이별 이 곡 부르시는 거 봤는데 자료 영상도 이렇게 비교해서 계속 나오는데 야 노래 시원시원하게 여전히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최고였습니다. 김연정 씨 노래하면 역시 노래방에서 다 함께 떼창을 하는 게 가장 재미있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신나잖아요 노래가 또. 4819님 리아의 눈물 신청해요. 동전 넣는 노래방 아시죠? 중학교 때 500원에 한 곡이었는데 좁아터진 공간에서 이 노래 500원을 몇 개나 썼는지 모릅니다. 중학생이 뭘 한다고 그 처절한 이별 노래 그렇게 불러댔는지 하셨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썼는데 진짜 저는 저희 동네는 300원이었어요. 좀 쌌죠. 그래가지고 거의 뭐 노래방 한 부스를 거의 뭐 제가 다 썼어요. 뭐 학교 끝나면 가서 계속 부르고 그러다가 오락실에서 나와서 노래방 또 가고 야 우리 어디 갈까? 노래방 가자. 기억나. 지금은 사라졌지만 대학로에 있었던 대학성 노래방 매번 갔지. 즐거웠었는데 말이죠. 자 노래 들어볼까요? 6674님 신청하신 김연정의 혼자 한 사랑 그리고 이어서 4819님의 애창곡입니다. 리아의 눈물 두 곡 듣고 올게요. 김연정의 혼자 한 사랑 그리고 리아의 눈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기 전에 제가 대학로에 있는 노래방 이야기도 좀 했잖아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로에서 참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거기서 이렇게 모임도 갖고 그랬어요. 데뷔 초에. 근데 정모라고 하죠. 정모 이름이 김종현 나와라였거든요. 그냥 장난으로 지은 이름인 것 같은데 제가 우연찮게 그날 대학로를 가서 그 모임에 지나가면서 눈을 마주치고 막 그래가지고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아니 김종현 나와라로 했더니 정말로 김종현이 나왔다며 그런 일도 있었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노래방 가고 싶네요. 오랜만에 90년대 추억하는 노래로 함께 하는 시간이죠.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박세훈님 오프스프링의 Pretty Fly 듣고 싶어요. 제가 90년대 밴드 중에 정말 많이 아꼈던 펑크 밴드입니다. 펑크 밴드죠. 펑크 P 발음입니다. 요즘 또 이것도 생각난다. 와 진짜 추억 돋네요 오늘.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펑크 밴드를 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펑크랑 이게 사실 문자로 표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끼리 야 펑크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우리들끼리는 정한 게 펑크는 F 발음은 펑크로 표기를 하고 펑크 P 발음은 그냥 펑크로 표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펑크 느낌으로 편곡을 해달라니까 왜 펑크로 편곡을 했어 뭐 이러면서 싸웠던 적이 많아가지고 와 진짜 옛날 얘기 많이 나오네요. 90s but goodies의 매력 아닐까 싶습니다. 윤성진님 박지윤의 가버려 듣고 싶습니다. 박지윤 하면 성인식 많이 떠올리잖아요. 저는 박지윤이 박진영을 만나기 전 조금은 덜 섹시했던 그때의 목소리 참 좋아했어요. 푸른밤에서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박지윤 씨의 모습을 처음 보면서 팬이 됐던 사람인데
박지훈 씨는 여러 매력이 있죠. 섹시한 곡도 또 잘 표현하시고 이런 곡도 더 잘 부르시고. 자, 노래 들어볼까요? 오프스프링의 Pretty Fly 그리고 박지훈의 가버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And all the girlies say I'm pretty fly for a white guy. 오늘 방백. 우리는 변했고 이제 좀 덤덤해. 모든 게 다 불공평해도 모두가 받아들이며 살아. 모두가 그렇듯 오늘도 난 참아. 모든 게 내 마음 같이 안 돼. 모든 걸 받아들일 수밖엔. 안타깝게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 매일같이 쌓여갈 세상의 무게, 서로를 통해 위로받는 우리의 모습, 조용하게 건네온 서로의 온기. 어반자카파의 어른이 되는 일이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게 서로 간에 서 있는 날이 좀 무뎌지고 쌓여있던 감정이 부질없었음을 깨닫고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을 나 스스로 용서하고 또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들도 스스로 용서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온기도 주고받고 나도 누군가에게 좀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건 역시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불공평한 것도 참고 불합리한 것도 고개를 돌리고 이런 것도 어른이 되어가는 걸까요? 적지 않은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건 어른이 되어가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어른이죠. 옥상 달빛에 윤주 씨만 해도 그런 어른이 아니라 어른스럽잖아요. 남의 불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어른이 되는 거라면 전 어른이 안 되려고 합니다. 대신 윤주 씨처럼 주변의 불합리에 앞장서서 화를 내는 어른이 되려고요. 오늘 끝곡 어반자카파의 어른이 되는 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했고 이제 좀 덤덤해.